네, 도덕 감정론 및 국부론 요약 이 좋은 책을 읽었습니다. 애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 및 국부론 요약. 목차는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책 내용에는 매 장별로 이렇게 6계절, 11계절이 되어 있고, 다음 두 번째 부분 국부론 요약에 있어서는 1권서부터 5권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어라든가 제일 나중에 정부의 역할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 아버지라고 애담 스미스를 말하는데, 애담 스미스는 여기에서 국부를 하기 전에 10여 년 전에 도덕 감정론을 얘기했습니다. 애담 스미스는 인간의 본성에서 정문정한 인간이라고 하면은 진실로 미덕, 그 미덕이 뭐냐, 도덕심을 갖춘 사람이라고 역설을 했는데, 진실로 도덕성은 뭐냐, 신중해야 되고 정의감을 실천해야 되고 자선을 베풀어야 되고 자제를 할 줄 아는 미덕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서문의 역자 이성규 씨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애담 스미스는 생애 최초로 이 사람이 유명하게 만든 책이 도덕감정론. 이분이 그 대학의 윤리 담당 교수였었어요. 33살인가. 도덕감정론을 그때 썼어요. 1759년도에. 그로부터 십몇 년이죠. 15년이 지났네요. 1776년은 경제학의 분류의 명저 국부론,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선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선. 보이지 않는 선에는 우리 인간이 본성에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있다. 근데 또 얘기지만 그 사익이 그냥 비도덕적인 사익이 아니고 도덕적인 사익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과거의 착각을 깬 새로운 질서를 아담 스미스는 제공을 했다. 여기에 보면 과거의 착각은 중상주의가 최고다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이 용어에 착오가 있다고 봐요. 번역에 착오가 있다. 이거는 중상주의가 있다 설명하겠습니다만, 재물 화자에 쓴 중화주의, 재물을 중시한다. 금과 은을 중시한다. 중금주의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임스가 이런 말을 쓴 게 아니고 번역을, 우리 동명에서 번역을 중상주의로 됐다는 거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의 축직은 축적이 아니고 교환 가치에 있다. 교환 가치에 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판매자, 구매자, 당사자에게 윈윈하는 이익을 가져다 준다. 그거를 스미스의 통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습니다만은 중상주의, 메켄털리즘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원을 해보면은 장사하다는 뜻에서 나오긴 한 거지만은, 그 장사, 그때 당시에는 물건을 주고 팔아야 이제 금화 은화가 거래가 되니까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지만은, 지금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과연 뭐냐, 즉 뭐냐, 금과 은을 좀 통제하라는 통제 게임의 통제였다는 세상이었죠. 그때 당시는 이것을 중상이라는 번역으로 번제를 좀 가리게 됐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신백훈이는 중화주의다. 재화 화자를 써서, 또는 중금주의다. 금은을 써서, 또는 국고 축적주의다. 국민의 삶보다 나라 국가 안의 숫자 채우기에 급급했다. 또 배타적 상업주의다. 남의 나라 배움을 끄서기 위해 수입을 막았다. 가짜 상업임을 비판을 해왔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참, 이기심은 탐욕이 아니다. 이기심이라는 게 뭐냐? 자기의 욕심이죠. 자기의 욕심. 예. 현대 자본주의는 스미스를, 그러니까 좌파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옹호자로 오해를 하지만은, 스미스는 절대 그러지 아니다. 사익 추구는 도덕심이 동반된 진정한 공개 경쟁이다. 이거는 사회적 선을 갖다줄 원동력이고, 강자의 이익보다 가는 사람을 위한 후생을 더 중요하게 결과적으로는 될 수가 있다. 교환은 한쪽의 시장의 상호 이익을 전제한다. 자유로운 거래가 시장의 군노를 키우고 분업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한다. 이게 보이지 않는 소리다. 좌로운 사회를 만든 진짜 힘은 정치적 명령 등도 아니고 법과 도덕보다는 더 인간의 본성과 자연적 차이.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인간의 본성은 하늘이 부여한 인성 아닌데, 인간의 성질. 자유의 바탕을 둔 사회질서는 번영적 사회질서를 달성하는 겁니다. 정부 규정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쫓을 때에 사회 전체가 번영하죠. 그런데 그게 타인에게 폐를 끼치거나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도덕적인 바탕에서. 그래서 이것이 자생적 질서가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 도덕은 이성이 아니다. 꼭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본성이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계산이 아니라 사회적 동물 타고난 본성에 의해서 서로 돕고 서로 사는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인간을 두게 된 두 가지 본성에는 프루던스, 신중한다. 그리고 공감, 동정심이 있다. 이 두 가지 본성은 결국 상호 보완적인 거다. 상호 보완적이다. 애담 스미스는 인간의 도덕성은 자연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회적 인간으로서 우리 안에 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마치 맹자의 사단지심 성선설을 근거하는 사단지심과 똑같은 얘기. 우리 심상 속에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나 처지에서 볼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부딪히면은 자기도 그걸 아유 어쩌나 그러고 위험한 것이 있으면 우리도 조마조마하고 그것이 공감이고 동감이고 그렇다. 사회를 버티게 하는 기둥은 사회를 빛나는 장식이다. 선행, 정의. 이제 선행과 정의는 우리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내면의 재판관이 있다. 우리는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공평한 방관자가 공평하게 본다 이게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공평한 방관자가 있다. 도덕 규칙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은 사회를 이롭게 하는 동기가 있으면 여기에는 공감이 발생하고 그렇게 열심히 착하게 살면은 보상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번영이 되는데 사회를 이롭게 하는 동기보다는 사회를 해롭게 하는 악의가 있을 경우에는 안 해요. 부끄러워해요. 염치가 없어요. 그러면 처벌을 받아야 되죠. 사회적 생존 유지 어렵죠. 부당한 아이를 처벌하는 것은 사회 생존을 위한 필수적이다. 처벌해야 돼요. 처벌해야만이 사회적으로 그래도 유지가 된다. 우리는 사회를 이롭게 하는 행동에 대해 수긍하며 그 세대에 보상하려 합니다. 우리는 사회를 새롭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처벌하려 한다. 이것이 애담 스미스다. 선한 동기에는 유익한 행동에는 보상을 주고 나쁜 동기에 해로운 행동에 처벌을 해야 된다. 양심이 없고 우리는 왜 타인과 연결? 우리는 혼자서는 못 살아요. 혼자서는 절대 못 살아요.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양심이 없을 것이다. 양심이 없을 것. 이거 아주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부의 진짜 가치가 보이지 애담 씨에게 부 자체는 물질적인 미혹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를 추구하는 열명이 있어야만이 과학, 기술, 지적 생활 개선적인 원동력이 되고 이런 본능적 행동들이 모여서 최초에 의도하지 않았던 잘 기능하는 사회 질서로 창조되고 발전돼 나간다. 탁월한 평등자.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무한정 많이 소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밥을 아무리 먹어도 위장의 크기는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고급스럽고 더 사치스럽고 그런 거를 돈 주고 사잖아요. 와인도 한 병에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듯이 그러면 다른 사람들 일거리를 제공해줘요. 결국은 즉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생활 필수는 대지 똑같은 땅과 방과 공기가 똑같이 나눠준 것처럼 분배가 된다. 애담 스미스가 정한 진실로 미득하사 진실로 미득 딱 네 가지 이게 프루던스 신중 정의 자선 자제인데 프루던스 저스티스 자선 자제 이게 우리 동양의 공명 철학에 비슷한 게 많아요. 이게 거의 뭐 똑같은.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성선설이다. 맹자의 사단지심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은 애담 스미스도 도적 본능이 있다. 핵심은 추근지심이죠. 공자님의 인, 또 애담 스미스의 공감 능력, 또 양심. 이거는 자기 양심에서 다. 근데 그건 하늘이 부여해준 인간의 본성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잘하고 못한 거를 다 판단하고 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결과는 도덕이 흐르는 대동사회를 만드는 것이 인간의 꿈이고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이게 자유시장에서 된다. 이 말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애담 스미스의 네 가지 미덕이 맹자의 사단지심하고 똑같아요. 맹자의 사단지심을 250년에 애담 스미스가 2500년 전에 맹자의 사단지심을 리메이크했다. 사실 이때 서양의 르네상스 계몽주의 때에 그때 당시에 동양 철학에 이거를 많이 서양이 전파가 됐습니다. 그때 이거를 서양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좀 순서는 바뀌었어요. 우리는 보통 인이예지를 하는데 여기는 신중 지인예로 순서는 바뀌었다 이겁니다. 프루던스는 옳고 그름을 알아내요. 신중하다는 건
아, 이게 옳은지 그런지 그 판단하는 거죠. 정의는 뭐냐?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악을 미워해야 돼. 자선, 남을 측은하게 여기고 동정심, 사랑을, 자비를 베풀어야 돼. 이게 인이요. 자제는 뭐냐? 자기가 하고 싶어도 남을 생각해가지고 사양지심, 남을 배려해야 돼. 이게 똑같은 거죠. 네. 국가의 지배 체제가 번영, 국가의 지배 체제보다는 자유와 인간의 본성이 더 확실한 지도적 원리가 된다. CCTV 갇힌 자들은 사회 구성원들을 장기판의 말처럼 손쉽게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착각이다. 인간 사회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모든 말이 하나하나가 자신만의 고유한 운동 원리, 자율성과 본질을 가지고 있다. 예. 그 본질을 보호해주고 발전시키고 그래야 된다. 탐욕의 시대가 가고 공감의 시대가 온다. 탐욕의 시대가 오는데 250년 전 매달 이미 통찰했다고 하는데 우리 동양은 2500년 전에 공자와 맹자가 통찰했습니다. 네. 가장 조화롭고 번영하는 사회 조건, 자유와 본성이 있는데 이거를 조화를 시켰을 적에 조화롭고 번영하는 사회, 애담 스스로가 꿈꾼 진짜 진정한 자본주의. 자, 여기까지가 전반부라고 하시고 다음 후반부 들어가면서 저는 유교 철학을 공부하면서 서구 문명은 동양에서 시작됐다. The Eastern Origins of Western Civilization. 예. 이게 영국 셰필드 대학의 존 앤 홉슨, 이게 2004년에 지은 책이에요. 제가 박사과정 한참 공부할 적에 나온 책이에요. 서구 문명 동양에서 시작됐다. 이것이 원조고 이게 번역서죠. 번역서인데 이게 서양 학자가 썼다는 것이다. 서양 국제관계학과 강사이고 정치학과 강사다. 네. 번영의 기계학을 보면은 애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다. 과거에 우리 중상주의를 착각해. 스미스 이전의 세상은 국가의 부가 이걸 생겼는데 그게 아니다. 국가의 이라고 하는 거는 국부에는 제정을 했다. 1776년에 진정한 국부는 GDP, 국내 총생산 밑그림이 이때에 완성이 됐다. 금과 은이 축적이 아니고 기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선 국가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강압적인 통제나 자비심이 아니다. 사람들이 서로 간에 상생하며 일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 했을 때 사회적 조화는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네, 그렇습니다. 번영의 엔진은 노동의 분업. 그렇죠. 노동의 분업. 혼자가 모든 걸 자급자족을 한다. 그거는 진짜 비효율적이고 그렇습니다. 가치와 가격의 메커니즘, 분배 3단에서 경제적 효율성과 생산 요소를 이제 애담 스미스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분업의 효과는 뭐냐? 핀 공장의 기적이 한 사람이 노동자가 하루 종일 만드는 것은 20개 미만이요. 20개 미만인데 세상에 10명의 노동자가 각자 나눠가지고 만들면 몇 개냐? 48,000개요. 이게 몇 배죠? 이게 왜 몇 배예요?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국부 창출의 1차 엔진이다. 분업은. 네. 그다음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사, 사용 가치가 있고 교환 가치가 있는데 생존엔 필수적이지만 교환 가치는 거의 없다. 물은 너무 흔하니까. 근데 교환 가치는 쓸모는 없지만 엄청난 교환 가치를 지닌 게 다이아몬드다. 즉 희귀하기 때문에 모든 상품의 실질적인 교환 가치를 측정하는 궁극적인 척도는 그 상품 생산에 투입된 노동량이다. 예. 균형을 찾는 저울은 시장 가격과 자연 가격이 있다. 자연 가격과 시장 가격. 자연 가격은 실제로 제품 원가이고 시장 가격은 아무리 맨날 본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적으면 가격이 내려가고 그렇죠. 시장 가격과 자연 가격이 있다. 생산이 3요소와 분배의 사슬, 노동, 자본, 토지, 생산에 투입된 노동력 대가, 월급이죠. 임금이죠. 자본은 사용된 대가인 이윤, 자본의 이윤이지요. 토지에는 땅값이 있었는데 대지, 지대. 자본, 토지, 노동. 엔진의 연료는 자본 수적과 노동이 질적으로 구분하고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이 있는데 생산적 노동은 제조 공장이 예를 들어서 국가를 부유하게 만드는 거고 비생산적 노동은 소멸해버리는 거죠. 자본을 소멸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 군인, 관리들의 노동은 그걸로 이제 그때 소비가 되는 것이죠. 예. 이것도 조화가 돼야 된다. 어떻게 사용되는지 중요하다. 성장의 공간은 도시와 농촌이 상승해야 된다. 상호 의존적으로 해야 성장이 된다. 도시는 농촌을 희생시켜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사업활동은 철저한 농촌의 역할은
필요한 식량과 원자재를 제공하는데 도시 역할은 농촌에 연장도 제공해주고 농촌의 기술에 대해서 판매 시장을 팔려야 농촌도 사니까 서로 윈윈이 된다. 농촌과 도시가. 마찰력의 제거, 경제 이론과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성장을 가로막는 족쇄, 무역 수지 적자를 막겠다는 국가가 무역을 제한하는 것은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드는 거다. 보호무역의 포지티브성, 제로섬 게임, 포지티브성 게임. 시스템이 수호자, 완전한 자유를 위한 국가의 의무이다. 방위냐 사업이냐 공공사업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국가가 이런 점에서 이념에 따라서 원리에 따라서 도덕심에 따라서 해야 된다. 국가의 3대 의무는 방위, 국방위, 사법, 시스템이 공공사업 오직 세 가지 의무만 수행을 해야 된다. 이것은 뭐냐? 조세와 국가 지출인데 이건 세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다. 근데 세금이 없고 오로지 부채만으로 충당하게 되면 경제를 성장시킬 민간 자본을 비생산 써버리는 결과 공공부채는 아주 낭떠러지로 가든다. 낭떠러지로. 그만큼 국가가 조세로 부담할 수 있는 국가 재원으로서 해야 된다. 그런 걸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번영의 기계는 핸들 설계하다. 애덤 스미스 국부로는 중상주의 착각을 깨고 자유무역 시대를 열었고 보이지 손에 의해서 시장 작동 원리를 증명을 했고 자원직접 생산적 노동과 자본주의 이끄는 영속적인 경제 성장의 모델을 제시를 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유와 결코 사회적 혼란이나 물질 초래하지 않는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끌려 강제가 없는 자연스러운 사회적 질서와 번영을 달성한다.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 제 비스 에이지에게 보이지 않는 손 그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도덕성이라는 바탕에는 이기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손주들에게 가르쳐주고 싶다니까 애기심은 아주 탁월한 것이다. 도덕심 없는 이기심 탐욕이 되는 거고 이기심 없는 도덕은 공연불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쁜 욕심과 착한 욕심이 있다. 착한 욕심이 사람이 많아지면 보이지 않는 손이 나타나서 우리 모두를 부자로 만들어준다. 그런 것이 애덤 스미스의 수만정옥을 압축한 부서 같은 표현이 도덕성이 바탕이 된 이기심이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손이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의 위대한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을 한 장의 인포그래픽, 그러니까 정보 그래픽 도해 그림으로 설명한 걸 쭉 보면은 도덕감정론이 나오고 국부론이 이제 양쪽이 이렇게 나오는데 도덕감정론을 바탕해서 이게 공감이라는 얘기 나오고 공평한 방어원자 나오고 4대 덕목, 선출, 정의, 자산, 자재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또 비교로 연관관계를 쭉 하면서 여기에 상보적 관계, 도덕과 경제의 상보적 관계, 상보 서로 도움이 된다. 서로 있어야만 된다. 서로 힘이 된다. 그래서 사익 추구의 효율성은 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게 이 인간의 본성 그 대신 이게 도덕적 바탕이 된 것. 도덕적 바탕이 돼.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선. 그래서 노트북 엘렘이 이렇게 한 장으로 딱 그려줬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250년 전에 애덤 스미스, 2500년 전에 공자 맹자, 특히 맹자의 성선설, 사단지심 이 관계를 저는 느끼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꼭 이 책을 자유시장 수호 애국 교양 서적으로 꼭 읽어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